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도끼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히라버 시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전체 영상을 1, 2부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라서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스포일러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합니다. 뭐 크게 줄거리가 있는 소설은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책 안 읽으신 분들은 스포일러 하는 거 싫다 그러면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목표는 한강 작가의 소설을 재밌게 읽어보기.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 한강 작가 소설이 좀 어둡거든요. 색깔로 하면 검은색인데, 이런 소설을 좀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르헤스는 유언했다. 일본계 혼혈인 비서였던 아름답고 젊은 마리아 고타마에게 그녀는 87세에 보르헤스와 결혼해 마지막 석 달을 함께 지냈다. 그가 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이제 묻히고 싶어 했던 도시 제네바에서 그의 임종을 지켰다. 어, 첫 단락부터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구절이 딱 나왔습니다. 보르헤스가 나왔고 보르헤스의 삶을 아주 축약해서 나왔기 때문에 몇 번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르헤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작가로 우리 독자들한테 소개됩니다.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요 픽션들이라는 한국에서는 민음사에서 나온 요 책 안에 든 단편 소설들을 좋아합니다. 추천드리고요. 보르헤스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잘난 척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왜? 이 작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난해하기로 소문난 소설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픽션의 그 서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책들을 쓰는 행위, 그러니까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을 장장 500여 페이지에 걸쳐 길게 늘리는 짓은 고되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과연 보르헤스다운 장담이긴 한데 맞는 말 같죠? 뭐 길게 설명해 짧게 쓰면 되잖아. 근데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줄여놔서 너무 압축해 놓아서 독자는 굉장히 복잡한 미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미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공부해야 됩니다. 독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작가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천재 소년으로 불리웠고, 작가가 되어서는 또 독자들을 지적 모험으로 나서게 한 그런 작가입니다. 짧게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1899년생이고 19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7 장수하셨다 볼 수 있고, 쇼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작품들을 썼고, 스페인어,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답게 스페인어로 출간했고 영어로도 책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그의 유년 시절에서 15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스위스 제네바로 간다. 이주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억해 보시면 한강 소설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묻히는 걸 써놨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제 그걸 조금 주목해서 보시고 보르헤스에 대한 일생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영어로 스페인어와 영어를 다 잘했고 12살 때 셰익스피어를 읽었다. 그리고 집에 책이 많아서 아버지의 도서관에 살았다. 이런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올봄에 낸 책인데 위대한 작가들의 책장 훔치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12명의 작가들의 그 서재에 있을 법한 책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쓴 에세이입니다. 여기에 보르헤스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어려워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보르헤스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중요한 지점이 나왔는데요. 그의 삶에서 아버지가 그 스위스로 이주한 이후에 시력 저하가 옵니다. 이거 유전병이라서 이 보르헤스에게도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과 치료를 받았다. 눈이 먼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보르헤스는 나이 55세에 55이 될 때 완전히 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문학이 대부분이 이후로 나온 문학들 대부분이 환상, 이미지를 통한 환상, 그래서 환상문학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다? 한강이 쓴 소설 제목이 히라버 시간. 히라버라는 것은 곧 고대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 이것도 보르헤스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930년대 중반 보르헤스는 실존적 질문과 허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존적 질문입니다. 한강 작가의 지금 히라버 시간은 요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현실이라는 평가도 받는데,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 초현실주의, 요 그림 속에 앉아있는 앙드레 브루통 프랑스 소설가를 중심으로 해서 초현실주의를 이 책으로 조르스 세바라는 분이 쓴 초현실주의라는 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보르헤스의 책과 이 초현실주의는 약간 결은 다르긴 한데 비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력을 잃은 보르헤스는 장님들이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점점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7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이어졌고 이혼했다고 하고 이후로는 또다시 어머니한테 또 많이 의지했다. 자, 중요한 지점은 장님이 된 보르헤스가 자신의 몸을 여자들, 어머니, 아내에게 의탁했다? 요게 그 히라버 시간의 한 테마로 쪽에 나오게 됩니다. 요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첫 번째 결혼을 끝낸 다음에 자신의 개인 조수였던 마리아 코다마라는 젊은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넉 달 뒤에, 석 달인가요? 보르헤스는 사망하게 되는데 요 부분도 한번 살펴서 마리아 코다마가 나왔잖아요. 이름. 보르헤스는 불가지론자, 평생 신에 대한 회의론자였고 불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르헨티나가 가톨릭 쪽이 강하죠. 어머니는 개신교였다고 그러고 한데 숨을 거둘 때에는 신부가 옆에서 지켜봐 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 이제 실존적 그 질문과 함께 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기억하시고 사진을 보시면 보르헤스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을 의탁했던 그리고 두 아내,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요 밑에 나온 젊은 여성분이 마리아 고타마입니다. 소설 속에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소설에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요 부분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두 남녀 사이에 칼이 있을까? 그래서인지 마리아 고타마는 이 묘비명에 새겨달라는 이 보르헤스의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잠깐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그것도 한번 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라고 자신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보르헤스는 유언했다. 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많은 힌트들이 나왔고 결국 이 소설 히라버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가야지 이 소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 요 문장이 문제인데 이 수수께끼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한강 작가가 뒤쪽에 살짝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한 줄의 문장은 고대 북구의 서사시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침상에서 보낸 첫 밤이자 마지막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장검이 놓여 있었다. 그 서슬퍼런 칼날이 만년의 보르헤스와 세계 사이에 가로놓였던 실명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은 침상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장검이 놓여 있어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같죠? 이걸 한강 작가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서스퍼런 칼날이 말년이 되어서 완전히 장님이 된 보르헤스가 세계와 그 사이에 놓인 실명, 자신이 눈을 잃었다라는 거,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이 칼이라는 겁니다. 그 칼이 세계와 보르헤스를 분절시켰다? 나뉘었다? 이 지점들을 찾아가시면 이제 이 소설의 의미가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2장입니다. 침묵. 여자는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스웨터에 검은 바지를 입었다. 상가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같은 그 복장 위로 그녀의 거친 얼굴은 일부러 길게 빚은 진흙상처럼 여위어 있다. 제가 목표가 한강 소설을 재미있게 읽자 요건데 진짜로 막 서사가 많은 이야기가 많은 이런 소설처럼 이 소설을 읽어갈 수는 없습니다. 별다른 서사도 없고 화려한 수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소설에는 한강 특유의 그 바이브가 있는데 이 바이브를 저는 우울의 바이브라고 부릅니다. 절망의 바이브, 블랙의 바이브, 어둠의 바이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강이 시인으로 등단을 했던 것만큼 대부분의 문장들이 시적인데 이 시라는 건 결국 리듬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울의 그 리듬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걸 느끼면 이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인공 여성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부분을 읽으면 한강 작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노벨상을 받는 시상식 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검은 옷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분신 같은 그런 여성 주인공에게도 지금 검은 옷을 입히고 있다. 흥미롭습니다. 자, 히라버 수업을 듣습니다. 대중 강의이고요. 이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여성이 빠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것이 다시 왔어. 그것이란 실어증입니다. 말을 잃게 되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춘기 여고생일 때 이 실어증이 한번 왔고 지금 나이가 든 3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지금 다시 실어증이 왔습니다. 수업을 듣던 도중에 그녀가 복도로 나온 순간 은밀하던 속삭임들은 갑자기 음량을 키운 스피커처럼 소란해졌고 석조 복도에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를 삼켜버렸다.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에는 어떤 원인도 전조도 없었다.
물론 그녀는 반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수년 전에 이혼했고 세 차례의 소송 끝에 마침내 9살 난 아들의 양육권을 잃었으며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집으로 들어간 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수년 전 이혼했고 더 큰 문제는 소송 끝에 아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라는 것.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겠죠. 그 상태의 여성이 이 자신의 고통과 이 절망감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히라버 수업을 듣는 겁니다. 사실 우연은 아니고 가다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혼과 관련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한강 작가가 이혼을 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죠. 뭐 그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을 읽게 되면 당연히 이 여성 주인공과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그 옛날 젊은 시절의 한강 작가의 모습, 전 남편의 모습, 남편분도 뭐 문학 평론가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 잠깐 한번 기사를 슬쩍 봤는데 뭐 우리 잘 지내고 있다 서로 대화도 하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참고는 하되 뭐 너무 이 한강 작가의 사생활과 연관해서 이 히라버 시간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가들이 뭐 굳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물론 그런 작가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작품 분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가를 떼놓는 쪽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일기장 뒤쪽에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언어에 민감한 아이였던 거죠. 그중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은 숲이었다. 옛날에 탑을 닮은 조형적인 글자였다. 피읍은 기단, 우는 탑신, 시읒은 탑의 상단. 오, 이 부분 아이디어 좋죠. 시인답게 잘 봅니다. 재밌고. 숲이라고 발음할 때 먼저 입술이 오므라들고 그 다음으로 바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느낌을 그녀는 좋아했다. 자, 실어. 자신의 고등학교 때 겪었던 실어증, 이게 처음 왔고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이걸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동급생은 없었다. 지명받아 교과서를 읽거나 체육 시간에 구령을 붙여야 할 때 그녀는 선생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고 예외 없이 교실 뒤쪽으로 내치기거나 뺨을 맞았다. 아마도 학교에다가 자신의 증세, 병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예의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겠죠,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뺨을 맞았다? 오, 요즘은 학교 체벌이 없어졌는데, 그죠? 이거는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강 소설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장면들은 대체적으로 제도적 폭력, 가부장제에 의한 폭력 이런 것과 연관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한강 작가에게 상을 주면서 가장 큰 이유로 이 작가의 글 스타일이 시적 산문이다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밑에 보면 길게 써놨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시적 산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산문이면 산문이고 시면 시지 시적 산문은 뭔가 이거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장르를 혼용한 거죠. 그런데 이런 혼용법은 사실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보들레르는 파리의 우울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자신의 시집을 산문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이긴 한데 산문으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요 한강의 이 글 스타일은 시적 산문이다. 요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 한강 작가가 의도했든 안 했든 노벨위원회는 그렇게 평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강 작품을
감상할 때 이 시적 산문에 주목해서 책을 읽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제가 우울의 바이브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슬픔의 바이브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걸 느끼면 재밌다. 한번 보시죠. 시적 산문. 제가 대표적으로 발견한 아름다운 문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은 고요하지 않다. 밤블럭 너머에서 들리는 고속도로의 굉음이 여자의 고막에 수천 개의 스케이트 날 같은 칼금을 긋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죠. 이런 문장들 좋고 또 이건 더 좋습니다. 흉터만한 꽃잎들을 사방에 떨구기 시작한 자목련이 가로등 불빛에 빛난다. 가지들이 휘도록 흐드러진 꽃들의 육감. 으깨면 단냄새가 날 것 같은 봄밤의 공기를 가로질러 그녀는 걷는다. 이런 문장들, 이런 공감각적인 대단히 감각적이고 리듬감 넘치는 이런 문장들을 읽는 게 바로 한강 소설을 읽는 재미가 아닐까? 자, 3장입니다. 15살의 초여름이었다. 이 소설은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한 장마다 주인공이 바뀌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겹쳐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3장 15 초여름 여기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15살이 중요한데 제가 앞서 보르헤스를 소개하면서 보르헤스가 15살이 되던 1914년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 남성 주인공도 보르헤스와 마찬가지로 15살 되던 해에 독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모티브가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한강 작가가 따온 거죠. 그래서 보르헤스를 알아야 된다. 수유리의 집에서 419 탑 네거리까지는 버스로 고작 3정거장 거리였다. 자, 수유리 집이 이 남성의 유년 시절을 보낸 15년을 보낸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서울 수유리. 그리고 여기서 4.19 기념공원이 가깝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한 것은 제가 신문에서 발견한 기사에서 나온 그 한강 작가가 살았다라는 집. 근데 어느 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골목이랍니다. 옛날에 뭐 오래됐으니까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 골목에 살았다 그러고 여기에서 가까운 곳 4.19 기념공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 10살에 요 서울 수유리로 왔는데 그게 80년입니다. 한강 작가가 70년생이니까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민주항쟁이 있던 시기에 서울에 왔던 거죠. 그래서 한강 작가는 직접 보지는 못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라는 거고 광주에 살다가 그래서 이 남성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를 수유를 잡았다. 이것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 4.19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1960년대의 4.19 사건과 80년대의 5.18 이 사건을 이 작가는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글을 쓴 작가다라고 평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히라보 시간에도 이런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작가다. 자, 이 소녀는 독일로 이주하기 전에 독일에서 한국 책, 읽을 책들을 서점에 가서 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상합니다. 독일에서 보낸 17년 동안 나는 그 책들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게 된 책은 현암사에서 나온 화엄경 강의였다. 그토록 찬란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사유의 체계를 그 후 어느 책에서도 다시 경험하지 못했다. 자,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화엄경 강의를 독일에서 보내는 17년 동안 읽었다. 반복해서. 그리고 이 책에 보여주는 사유체계에 감동을 받았다. 현암사에서 나오는 화엄경 책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보로에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로에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환영이라는 거죠. 환이고 산다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보시죠. 보로에스의 불교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남자 주인공이 독일에서 한국을 떠나 17년을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화엄경 강의이고, 보로에스가 불교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책을 냈다.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죠. 주인공의 나의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토록 생생한가? 피가 흐르고 뜨거운 눈물이 솟는가? 요 문장은 확실히 보르헤스의 문장과 유사한 지점들이 있죠. 자, 다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5장 안과의사의 딸. 독일로 이주한 이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르헤스가 15살에 스위스로 갔고 아버지가 시력이 나빠졌다 그랬죠. 이 남자 주인공도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과를 방문하게 되고 여기에서 안과 의사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동년배 딸, 인도계라고 합니다. 그 나무를 다루는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 목재 뭐 이런 거 하고 가구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대신에 이제 직업으로서 이제 그 나무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의 자책, 나의 후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눈물에 온통 젖어 번들거렸던 그 얼굴, 내 얼굴을 후려친 수년간 억센나무를 다뤄 사내보다 단단했던 주먹,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성인이 된 남자 주인공이 안과 의사를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안과 의사의 딸과는 당연히 이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헤어져야만 했고, 자 여기에서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보르헤스가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강의 히라버 시간도 히라버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고대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히라버 시간에는 여러 철학적 바탕이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놀랍게도 형이상학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메타피지카라는 히라버에서 메타피직스가 나왔는데 물리학 저 너머, 그러니까 요걸 한국말로 메타피직스를 옮긴 게 형이상학입니다. 형체 그 위에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곳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입니다. 그리고 뭐 자유, 도덕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냐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증명할 수 없잖아요. 물리학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마음, 여기 빨간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마음, 정신, 의식 쪽에 중점을 두고서 철학을 한다. 그래서 형이상학을 달리 말하면 관념론입니다. 이렇게 관념, 아이디얼리즘. 그래서 요 그림 속의 철학자는 그 유명한 칸트입니다. 순수이성 비판 뭐 이런 책들 있죠.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제목만 들어도 이 마음, 정신, 의식, 관념론. 그래서 대표적인 관념론자들을 보면 플라톤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뭐 여러 종교 사상들, 기독교, 그리고 유교의 성리학도 관념론입니다. 그리고 헤겔, 근대에 들어와서는 절대정신. 그래서 관념론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역시 독일이고, 칸트의 영향이겠죠. 뒤에 뭐 나중에 20세기 오면 하이데거까지, 야스퍼스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왜 이야기 길게 하냐면 왜 이렇게 어렵냐. 이 지금 문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강의 히라버 시가는 이런 철학적 토대가 깔려 있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면서 질문을 던진다. 자, 철학과 과학 한번 보시죠. 이들은 무슨 질문을 하느냐. 철학만 한번 보면 우리가 속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작동할까? 실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는 창조자가 필요했을까? 대체적으로 우리 인류는 이러한 질문들을 철학을 통해서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스 철학부터. 뭐 우리도 따지면 동양 철학?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같은 질문. 그런데 이걸 근대까지, 현대까지 쭉 하다가 이제 이 질문이 철학 쪽보다는, 물론 철학도, 현대 철학도 다 이 질문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요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이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질문들은 전통적으로 철학의 영역이었으나 철학은 이제 죽었다. 철학은 현대과학의 발전, 특히 물리학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다. 우주의 시작, 우주의 기원, 실제 우리가 본다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걸 전부 지금 물리학에서,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이런 물리학적 영역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관념론자들이 헤겔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렸다고 하면 지금은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 더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책인데 대중들이 읽기 쉽게 풀어놓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지금 안과의사 딸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보르헤스가 불가지론자라고 했죠. 그렇듯이 이 남자 주인공도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생긴 이 안과의사의 딸은 인도계고, 또 인도가 또 이 신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논증이 나오는데 내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 세계에는 악과 고통이 있고 거기 희생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다. 신이 선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는 무능한 존재이다. 지금 전제를 깔고 3단 논법으로 갑니다. 보시죠. 신이 선하지 않고 다만 전능하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존재이다. 신이 선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면 그를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므로 선하고 전능한 신이란 성립 불가능한 오류다. 이렇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이 친구도 상당히 똑똑한 걸로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히라버 시간, 그 여자 주인공이 다니는 교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히라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다. 두 남녀 주인공이. 자, 그러자 이 지금 옛날 어렸을 때 일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 안과 의사의 딸이 이렇게 당신은 나에게서 펜을 돌려받은 뒤 수첩에 휘갈겼었지요 하면서 씁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는 선하고 슬퍼하는 시냐? 그런 바보 같은 논증 따위의 매력을 느낀다면 어느 날 갑자기 너 자신이 성립 불가능한 오류가 되어버리고 말걸? 이렇게 화가 나서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이상학과 관념론, 과학 이런 걸 두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귀신에 홀리는 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그 무렵 나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라버 시간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제가 이제 좀 더 스토리를 빼서 본문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 한강의 소설 히라버 시간이었습니다. 우울의 바이브를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